지난 2018년 7월 9일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취임식을 열고 터키 역사상 첫 제왕적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4월 정치체제를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은 터키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초대 대통령이 된 셈이죠. 그런데 세계 언론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21세기의 술탄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와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에서 에르도안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야망이 있는데 이것이 곧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에르도안의 야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야망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954년 이스탄불 교회의 빈민가인 카심 파사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에르도안은 길거리에서 레모네이드와 참깨빵을 팔며 학교를 졸업한 아주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1994년부터 98년까지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시장을 지냈고 2001년 정의개발당을 창당했습니다. 2003년에는 총선 승리로 59대 터키 총리가 되었고 2007년, 2011년 잇따라 총선에 승리하면서 터키 최초의 3선 총리로 11년 동안이나 터키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터키 법에서는 3번의 총리 임기 후 또다시 4번씩이나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2014년에는 오히려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는 승승장구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2014년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터키는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터키의 정치 구조를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대통령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다시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제로 바꾼 후 또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죠. 터키가 의원 내각제에서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뀐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에르도안 대통령은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모두 거머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직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에르도안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고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법체계에 개입할 수 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정책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대법관 15명 중에 12명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거의 완전한 면책권을 얻게 되고 어떤 이유로든 그를 탄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에르도안의 이번 임기 말고도 한 번 더 5년 중임이 가능하고요. 또 임기 중에 조기 선거로 당선되면 임기 5년이 추가로 더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본다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으로 2030년에서 2033년까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초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질적인 통치자 생활 11년과 앞으로의 최장 15년을 합치면 모두 26년을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는 셈이죠.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65세이니까 앞으로 최고 80세까지 집권할 수 있으니 이건 뭐 거의 종신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이 에르도안을 가리켜 21세기의 술탄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것도 결코 심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분명히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있죠. 그러니 그동안의 세계 역사를 보면 통치자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느냐 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잘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봐왔으니까요. 어떤 외국의 언론에선 에르도안의 이번 대통령 취임은 곧 다시 말해 터키에서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까지 표현하며
개혁가에서 폭군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변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취임한 직후 자신의 사위인 40살의 베라드 알바라이크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술탄이란 이슬람 종교 경전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과 종교적 권위를 수행하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이후에는 이슬람교의 종교적 최고 권위자 칼리프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역을 지배하는 군사적, 정치적 권력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30명의 술탄이 오스만 투르크의 최고 권위를 행사하며 제국을 통치했었습니다. 이 술탄 제도가 폐지된 것은 1922년 터키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케말 파샤가 권력을 잡으면서부터입니다. 케말 파샤는 유럽의 병자였던 터키를 근대 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해 술탄과 칼리프제를 폐기하고 종교의 정치 간섭을 불허하는 세속주의를 선택하게 되고 700년 동안 유지됐던 술탄 제도는 터키에서 1922년 완벽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100년 동안 사라졌던 술탄이 최근 들어 터키에서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슬람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거 술탄에 비교해도 절대 선색이 없을 만큼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2016년 2000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던 쿠데타 불발 사건, 또 2014년 1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 의혹 등 각종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최장 2033년까지 대통령직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1세기 술탄에 등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르도안은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언론인과 학자 등 지식인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등 사법부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통치해온 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와 언론 탄압 비판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에는 반테러법이 있습니다. 반테러법에 저촉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터키에서만 매년 8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모욕죄도 정권에 비판하는 이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죄에 걸려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기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와 축구 선수, 미인 대회 수상자, 10대 소년 등이 포함되었죠. 우리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취임을 걱정하는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없는 종신제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죠.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 2023 계획입니다. 2023년은 터키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까지 터키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과거의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 오스만 투르크는 1299년부터 1923년까지 자그마치 700여 년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술레이만 1세 때에는 그 당시 세력을 비잔틴 제국 등 유럽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아라비아 반도와 소아시아와 멀리 이란까지도 그 영역을 넓히며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번성기였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1517년부터 1917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400년 동안이나 통치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지난 400여 년 동안 그 땅을 지배했던 오스만 투르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들도 그때 당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비전 2023 계획을 통해 과거의 오스만 제국을 다시 건설하려는 듯합니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터키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이슬람의 맹주로서 중동은 물론 유럽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경제 정책입니다.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금융 프로그램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총리 재임 10년 동안 터키의 국내 총생산 GDP를 3,030억 달러에서 8,172억 달러로 3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20%였던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럽연합 가입 협상도 이때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터키에서는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려고 해도 터키 화폐 단위로 100만 리라라는 아주 두툼한 돈 뭉치를 내밀어야 할 정도로 세계 최고액권 리라는 터키 경제 실패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지난 2004년 모든 터키 화폐에서 0을 자그마치 6자리나 없애는 화폐 단위 변경을 전격 실시하는 등 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켰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6월 총선 때 했던 공약의 일환으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극심한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탄불 대운하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쪽 이스탄불 지역에 건설되는 이스탄불 대운하는 보스포러스 해협 위아래쪽에 있는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이어주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거쳐 에게해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계획도 역시 오는 2023년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이스탄불에 연간 6천만 명의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의 공항 건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로써 에르도안은 터키 시민들에게 경제 강국이라는 꿈을 키워주며 터키의 국부 겸 초대 대통령인 케말 파샤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에르도안의 군사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옛 오스만 티르크의 영화를 재건하기 위해서 터키의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 이후 터키 정부는 극도로 노후화되고 있는 재래식 발전 체제에 추가 투자를 거부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14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세계의 핵 발전소를 터키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공사와 거래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터키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진행하고 있는 200억 달러의 거래를 통해 터키 최초의 핵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계획은 러시아가 터키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과 핵을 가지려는 에르도안의 계획이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터키는 자국의 핵발전 계획이 오로지 민간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제사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핵발전 산업은 쉽사리 무기 개발과 생산으로 넘어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개발 완공이 2023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르도안의 큰 포부와 맞물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7월 3일 이스탄불 해군 조선소에서 열린 호위함 키날리다 공개 행사에서 우리는 자체 항공모함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의 군사력을 상징한다는 항공모함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서 타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방산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자주국방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은 터키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역시 터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유럽연합으로서는 아무래도 터키의 협조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으로서는 에르도안 정권이 정적 제거의 테러법을 활용하며 언론 탄압과 인권 침해를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을 절대로 또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터키 입장에서도 경제 침체의 돌파구로 여겨왔던 유럽연합의 가입이 당분간 힘들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연합의 반테러법 수정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그 대신 터키는 러시아로 눈을 돌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런 선택에 러시아도 화답하는 분위기죠.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지난 2018년 4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도
터키를 방문하면서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한 해만도 자그마치 8차례나 만났을 정도로 그동안 아주 긴밀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두 나라가 긴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뭘 했을까요? 로이터 통신은 2018년 4월 3일 터키와 러시아 두 나라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양국 정상이 터키의 첫 원자력 발전소 착공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00메가와트급 원전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가 건설하며 이 역시 터키 건국 100돌이 되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르도안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소중한 친구라고 불렀고, 푸틴 대통령은 터키에 판매하기로 한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조기에 인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두 나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제 터키는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로 군사적인 날개를 얻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에르도안 터키의 이슬람 정책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엄격한 수니파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난 배경 때문인지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을 금지시켰고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주류세를 인상하고 터키 국민의 95%를 차지하는 무슬림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2012년에는 터키에서 이맘 학교가 537개에 불과했었는데 2013년엔 이맘 학교가 708개로 늘어나고 중학생 대상의 이맘 학교를 새롭게 신설해서 1099개로 늘어났으며 2017년엔 고등학생 대상 이맘 학교가 1452개, 중학생 대상 이맘 학교가 2671개나 늘어났습니다. 종교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도 자동적으로 늘어났겠죠. 2009년엔 종교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의 숫자가 전체 3.7%에 불과했었는데 2014년엔 종교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7.6%, 중학생의 비율이 1.7%로 늘어났으며 2017년엔 고등학생의 비율이 11%, 중학생의 비율이 11.7%로 늘어났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터키의 이슬람화는 터키 정부가 책정한 2018년 예산안 중에 종교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예산안만 보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 고등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금액의 숫자가 6,221이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4만 원 정도, 기술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한 명당 지원 금액의 액수가 7,150이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6만 원 정도. 그러나 터키에서 종교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지원 금액의 액수가 12,971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2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터키의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일반 학생들보다도 이슬람 종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2배를 넘는 셈입니다. 이 통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터키에서 돈 있고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굳이 정부의 지원 예산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 교육을 선택하겠지만 돈이 없고 가난한 일반 서민 가정의 청소년들은 자동적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이슬람 종교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에르도안의 종교적인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얀 터키인의 지친 저소득 저학력 유권자에게 희열을 줬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에르도안의 집권 전까지 서구화와 민주화를 추구해왔습니다. 1923년 건국 이래 국부 케말 파샤 전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케말 파샤는 터키를 서구화된 국가로 만들고자 여성들이 서양식 옷을 입고 다니게 한 것은 물론 선거권도 부여했었습니다. 아랍 문자 대신 로마자를 약간 변형한 터키어도 제정을 했죠. 그 덕분에 터키는 이슬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952년 나토에 가입을 했었고
유럽의 일원이라는 평가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오히려 터키의 친이슬람화, 종교와 정치의 일치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터키가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국 내에서 더욱더 이슬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정치와 종교를 연결지으며 2023년까지 과거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화를 재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 그들이 차지했던 영토를 되찾고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보이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보기에 눈엣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터키는 이스라엘에 날을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난해 2017년 12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번 결정으로 중동은 불의 고리에 들어갔으며 터키와 이스라엘 국교를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제일 먼저 6일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과 전화를 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 다음 8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11일에는 푸틴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으며 14일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모임인 이슬람협력기구 OIC 57개 회원국 대표단을 터키 이스탄불로 불러 모아서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발빠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갔었습니다. 또 지난 5월 14일 예루살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그 당시 영국을 방문 중이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인종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외교부는 16일 이스탄불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고 그날 이스탄불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에이탄 나의 이스라엘 대사가 티셔츠 차림으로 꼼꼼한 보안 검색을 받고 홀로 게이트 통과를 대기하는 모습이 터키 언론에 모두 공개하며 망신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앞서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미사일은 S-400으로 유효 사거리가 400km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터키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까지는 340km, 예루살렘까지는 400km가 조금 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터키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점령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터키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더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기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나오는 국가들은 현재에 존재하는 나라들을 나타낸다고 하죠.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해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곡은 러시아를 말하고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를 말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러시아를 의미하는 마곡과
터키를 의미하는 고멜과 도갈마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터키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요. 터키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세계가 공격해 온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진행하고 있는 반이스라엘 정책이나 터키 국가를 더욱더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을 터키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터키의 국민들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터키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웠던 터키의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적 박해를 비롯해서 그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터키가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또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티아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를 기습한 5명의 난폭한 무슬림들이 독일인 선교사 1명과 현지 기독교인 2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야만적 만행이 자행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20살 전후로 구성된 5명의 젊은 무슬림들이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출판사를 침입해서 준비된 권총으로 위협을 하고 손발을 묶은 다음 3시간여 동안이나 칼로 심한 고문을 한 후에 3명을 차례로 칼로 목을 베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때 순교한 터키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나는 비록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희 브레드TV에서는 몇 년 전 그 추모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었죠. 터키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터키에서 목회하다 지금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35년형을 구형받고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님이시죠. 브런슨 목사님은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 출신으로 1993년 터키에 입국해서 터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라는 곳에서 부활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2016년 터키에서 일어난 쿠데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경찰이 2016년 7월 15일 체포했습니다. 브런슨 목사님은 나는 목회자이다. 내가 터키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였다. 나는 터키를 사랑한다. 지난 25년간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이렇게 감옥에서 심정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터키 정부는 브런슨 목사님에게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브런슨 목사님을 석방해 주는 대신 터키가 쿠데타의 배후 세력이라고 판단한 미국에 있는 제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후 괸렌과 맞받고 전까지는 절대로 석방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터키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서 예수님만 찬양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금도 언제 터키 경찰이 들이닥치고 무슬림들이 들이닥쳐서 칼로 난도질하고 체포해 갈까봐 두려움에 떨며 지하 깊숙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